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한편 이 야당인 국민의힘은요, 오늘 경선 여론조사 룰을 정하기로 한 날짜인데요. 자, 윤석열, 홍준표 양강 후보의 입장이 유불리에 따라서 팽팽했습니다. 이 본선 주자를 뽑는 과정의 마지막 갈등일까?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로 이 룰이 정해졌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 이 1대1 양자 대결 또 사지선다형 이게 격돌하고 있었는데요. 혼합형일 것 같은데 자세한 이 내용은 비공개로 돼 있어서 2부 처음에 홍준표 후보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1.6 한 진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서거 42주기. 자, 또 다른 진영에서는 독재자 장기 집권의 비극. 아직 엇갈리는 역사적인 시각이 교차합니다. 남산의 부장들, 그때 그 사람들 이런 영화도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역사의 사건이 있죠. 1909년 오늘 하얼빈역에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거사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20세기 초 나라가 백척간두에 섰을 때 울렸던 1909년의 총성도 1979년의 총성 이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자,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물결 속으로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 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분 10분 인터뷰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를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그리고 IT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시작해보죠. 박종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이슈 뭐니 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회동을 하였다. 청와대인데 오전에 만났는데 차담회라고 들었어요.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네. 조금 전에 끝났고요. 오전 11시에 네.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손을 꽉 잡고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요. 50분 정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래 나눴네요. 예, 근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아마 뭐 정치적인 민감한 얘기는 안 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대통령 입장에선 부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오늘 10시에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박홍근 비서실장이 대신 가서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첫 일정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볼 때는 정말 원팀으로 가는구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보면 이게 견고하거든요. 네. 그런 흐름들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원팀으로 가는데 화학적 결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하지 않았을까. 또 그런 효과가 얼마나 좀 극대화되는지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야당은 또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오평론가님. 네. 어떤 의미가 있는 회동이었을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뭐 야당 이준석 당대표가 처음 취임했을 때 뭐 당선 발표가 났을 네네. 때도 전화를 해서 합격 그러니까 새롭네요. 합격. 네, 수능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에 이제 합격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요? 잠깐 헷갈렸네요. 어쨌든 참으로 큰 일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보수 야당의 최연소 당대표가 된 것을 축하했던 것이 있었고 청와대 측에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미리 공개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도 당시에 뭐 만나려면 만날 수 있는데 뭐 이유가 있어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여야를 공히 포함해서 당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은 특히나 이제 제1정당, 제2정당 같은 경우는 만났었고요. 야당 대선 후보도 선출이 됐을 경우에 만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만날 가능성은 있으나
있으나 11월 5일 이후에 네, 청와대에서 재수표를 충분히 보낼 수 있으나 야당에서 받지 않으면 그냥 끝입니다. 의미 그것도.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루어지지 지켜봐야 않는다. 네, 이 부분 좀 타이트하게 결정이 됐어요. 청와대에서는 이낙연 같이 경쟁했었던 이낙연 후보를 먼저 만나고 와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26일 오늘부터인데요. 한 아세안 정상회의 화상회의가 벌써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시간이 이제 조정될 수밖에 오늘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11월 5일 이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야당 후보 결정되고 여야 후보 같이 만날 뻔도 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은 이제 비대면 화상회의로 네. 한 아세안 이제 회담이 연석회의로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이제 유럽으로 출국을 하면 네. 11월 5일까지 순방이 아주 숨가쁩니다. 자, 순방 얘기는 뭐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가 있을 테니까. 네. 자, 오늘 저녁에는 또 정세균 전 후보 전 총리와 회동하는 거예요? 오후 6시에 여의도의 한정식 식당에서 저녁을 네네. 함께 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순이죠. 이낙연 전 대표 만났고 네. 그 이후에 함께 경쟁했던 정세균 전 총리 또 추미애 전 장관 등등해서 계속 연쇄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그러니까 자신의 구상 앞으로 선대위 어떻게 구성할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팀 행보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네, 문재인, 이재명 이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비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수사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보에 대한 수사가 있을 것으로 국민의힘은 보고 있는데 예상되는 가이드라인이다. 가운데.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문재명이란 말 썼어요. 문재인, 이재명. 그 두 이름을 줄여서 합쳐서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이다.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선거 개입 행위다. 자, 앞으로 그렇죠. 윤 후보가 또 본선 주자가 된다면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후보가 나름 지금의 행보가 파죽지세예요. 지난주에는 국감에서 네. 큰 한 방 맞지 않고 네. 선방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는 이낙연 전 후보 만나서 어쨌든 네. 원팀의 이제 첫 걸음을 뗐고 대통령과 회동, 나머지 후보들도 만나고 예비 후보 등록 완료, 지사직 사퇴. 지금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대장동 관련해서 이 황무성 녹취록이라는 것이 파문이 있다. 이게 좀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될 것인가?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어제도 저희가 좀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초대 사장 사퇴를 한 게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압박을 받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녹취록이 나왔는데 이게 황 전 사장이 가지고 있던 녹취록이고요. 또 검찰에까지 제출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확보를 했고 이 내용이 뭐냐면 이 검찰은 유한기 전 이 공사개발사업본부장과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 그리고 이재명 이 후보 당시 성남시장이죠. 네.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네. 좀 의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 황무성 전 사장의 녹취록이 있는 거고요. 그 녹취록을 보면 뭐 언론에 알려졌으니까요. 이 유 전 본부장이 사표 제출을 거절하는 황 전 사장에게 사장님 너 모른다. 그럼 이게 어제 네. 40분 동안의 대화 과정에 그렇습니다. 10수차례 네. 사퇴하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 이 녹취록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 녹취록을 가지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까지 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고요. 전 본부장이 사장에게 사장님은 네. 너무 모른다. 순진하다. 그래서 이게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다. 네. 시장님 얘기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언급된 시장이라는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 이재명 후보가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계속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이 퇴임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네. 황 전 사장은 우리가 모셔온 분이고 유한기 전 본부장 추천으로 들어온 외부 인사다. 그래서 그만둔다면서 인사하러 왔을 때 왜 그만두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네.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 압박, 사퇴 압박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퇴 압박을 받고 부득이 물러났다는 이제 황 전 사장과 네. 지금 이재명 당시 시장은 모르는 이야기. 그 사이에 이제 연결고리를 검찰은 이제 지금 의심하고 파고 있다. 네. 자, 어떻게 전개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속단하기 어려운데. 오평론가님, 만약에 이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당시 이재명 이 성남시장의 연루가 확인되면 네. 상당히 좀 이제
코너에 몰리는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좀 몰릴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이게 이제 밝혀지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길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허. 결과적으로는 이제 황무성, 유한기 그리고 유동규와 정진상까지 이어져서 다시 이재명 시장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다 진실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왜 이재명 시장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개발공사 사장을 맡기고 그 뒤로 이어지는가에 다시 또 역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진실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사안을 잘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면은 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하고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뉴스에 대장동 관련 등장인물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 너무 많아지고 핵심 있습니다. 사인방에서 네. 지금 뭐 정민영 팀장 등장했고요. 네. 유한기 전 본부장 새로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 그리고 정진상 이제 전 실장 정책실장. 정책실장. 네. 야 이게 하나하나 지금 이제 따져본다. 이게 원래 민간 네. 합작이라서 민 따로 보고 관 따로 보고 했을 때 관의 이름은 유동규 본부장만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현재 구속돼 있고요. 근데 가지치기가 확 돼서 이렇게 이름이 나왔고 민은 남욱 정영학 그리고 이제 김만배 네. 요 세 명이 이제 키맨이기 때문에 양쪽이 어떻게 덮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가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출해 줄 때 박영수 특검 당시 검사가 네네. 초기에 대출했을 때 부실 수사했었다. 봐줬다. 이런 얘기도 퍼져나가고 있고 박영수 특검의 이름도 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고 어디까지 뻗쳐나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화천대유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지금 박영수 특검의 딸이 참고인으로 이제 소환 조사 받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지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민쪽 관쪽 복잡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 핵심 이벤트가 오늘 되겠나 싶긴 했는데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경선 룰을 정해야 되는데 국민 여론조사 방식이 확정 안 됐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역선택 방지를 넣지 않는 것은 선관위가 정했는데 네. 애초에 이게 경쟁력 방식이냐 적합도 방식이냐 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 캠프와 홍 캠프는 네. 특히 민감하게 입장이 크게 달랐는데 이거 원래 오늘 결정되기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전격 속보인데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이 국민의힘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의결한 내용은 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질문을 받은 응답자가 국민의힘 대권주자 4명 가운데 1명을 선택하는 방식. 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양자 가상 대결이냐 사지선다형이냐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좀 약간 혼합했다라는 느낌이 네. 드는데 처음에 본선 경쟁력 관련된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양자 가상 대결이 아니라 사지선다 4명의 후보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 1명 선택하는 그런 절충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질문을 봐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도 질문이 정말 나왔으니까? 궁금한데 네. 이게 선관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껏 질문 내용을 공개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질문은 하더라고요. 비공개다. 그래서 문항은 네. 세부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전화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에 만약 이제 그렇죠. 각 캠프는 뭐, 예. 무조건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정일종 이제 알아야 합의를 하든 뭐 네. 반대를 하든 그 하죠. 어디인지 우리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어쨌든 각 캠프는 적어도 네네. 캠프 인원은 한 명씩 들어가서 함께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캠프 인원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성일종 여론조사 소위원장이 네. 일단은 얘기해서 이재명이란 이름을 문항에 넣었느냐라는 질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네. 답하면서도 4명의 후보가 각각 이재명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묻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마 1대1 경쟁력이 가장 주요한 우위에 골자가 있는 될 것 아니냐? 거다. 맥락이 될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인지 홍준표 의원 SNS에 들어가 보니까 네네. 어제부터입니다. 1대1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홍준표입니다라는 글귀가 올라옵니다. 네네네. 실제로 여러 여론조사를 이제 인용해서 올리고 있는 거 봐서는 아마 최종 후보는 1대1로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사람이 됐을 때 상대의 정당 먼저 정해져 있는 이재명 후보와 경쟁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네. 아마 경쟁력을 조금 더 우선순위에 놓는 문항이 그런 맥락이 형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뭐 이제 그러니까 윤 캠프 쪽이 이 양자 1대1 가상 대결로 하자. 홍 캠프 쪽은 이제 사지선다 방식으로 하자. 네. 그래서 이 기상천외한 방식을 주장한다. 홍 네. 후보가 이렇게 또 이제 공격을 하기도 했었는데
2부 처음에 오늘 홍준표 후보와 전화 인터뷰가 있습니다. 오늘 방식에 과연 이제 합의가 된 거냐, 만족하느냐 좀 여쭤보면서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이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근데 뭐 이게 이준석 대표나 그 김기현 원내대표 말 들어보면 네.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네.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네, 왜냐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반발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11월 5일 본선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도 이게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특히 이게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5대 5기 때문에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편하죠. 새로운 방식으로 했다가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당으로서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까 이제 이 본선 경쟁을 물은 다음에 네. 대권자 4명의 그 4명을 이름을 고르게 하는 네. 한 명 좀 고르게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양자 가상 대결보다 제가 볼 때는 사지선다형에 좀 중점이 가 있는 무게추가 좀 옮겨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두 분의 해석도 약간 엇갈리는데 정확한 내용을 모르니까 네. 과연 그렇습니다. 이제 1대1 가상 대결 본선 경쟁력에 무게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사지선다형 적합도 쪽에 좀 무게중심이 있느냐 혼합됐다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지금 현재 5대 5니까 네. 당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아무래도 세력상도 네. 그렇습니다. 민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이런 흐름이죠. 네. 야, 정말 뭐 안개 속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측이 최근에 뭐 불가하네요. 김태호 의원이랑 네네. 박진우 다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그냥 세 불리는 것이 아니라 김태호 의원의 지역구는 이제 경남인 거죠. 네. 그러니까 경남의 표심 또는 경남의 조직력을 확보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새가 부러져 나는 것이 이제 부러운 것인지 시세 많은 것인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후보는 또 저렇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노리고 저렇게 붙었다. 그렇지. 라고 해서 이제 이상한 허물을 씌워버리는 거죠. 공천을 대가로. 네, 그 김태호 의원 저기 가는 거 지금 내년에 경남 도지사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히 말해서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더 치열해질 거로 봅니다. 점점 치열해진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선관위는 어쨌든 방식은 확정했다라고 속보가 네. 나온 거니까. 큰 틀을 네. 만들었고 실무진들이 네. 정확한 문구를 작업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정확한 물구를 작업할 거다. 네. 아직 확정은 아니군요. 문구가. 오늘은 뭐 구체적인 문구를 논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방식만 정했다. 네. 근데 뭐 선관위 말 들어보면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문구를 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틀에서 볼 때는 글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좀 이상 벗어나는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이제 지금 이전 사례를 보면 네. 결국은 이제 지난 일요일에 이낙연 전 후보가 만나고 원팀을 선언했습니다만 두 주에 이제 이 흐름이 있었던 것이 무효표 처리 방식에 대한 그렇습니다. 양 네. 캠프의 또 대립이었잖아요. 네. 네. 승복하지 않으면 갈등이 터지고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나 원팀이 될 수 없는데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뉴스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지금 12시 38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을 좀 듣고 들어오도록 하죠.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리포터 불러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정체가 앞 시간보다 짧아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지금도 많이 불편합니다. 오늘 아침 8시 56분쯤에 발생한 사고니까 벌써 4시간 가까이 처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8탄 분기점 부근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계속되고 있고요. 매성 휴게소 부근부터 7km 구간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매성 나들목에서 국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여기를 지나서도 서해대교에서 작업 중이라 서평택 부근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작업 정체도 길어지고 있는데요.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정체고 이 구간 통과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사고와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작대교를 조금 지나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노량진 부근에서는 작업 중이라 한남대교에서 여의상류 나들목까지 가는데 20분 이상 필요하겠습니다. 강서쪽으로 가실 분들은 노들길이나 강변북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야, 어느 나라는요 하루에 뉴스가 너무 없어서 소방관들이 출동해서 지붕 위에 고양이를 구했다 이런 게 뭐 특종이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는 지금 하루에 너무 굵직한 뉴스가 많이 쏟아져요. 이번 뉴스도 그런데 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죠. 지금 이것도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손준성 전 이게
수사정보정책관. 네. 네. 지금은 대구 고검에 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청구했다는 얘기가 금주 초에 나왔고, 네. 오늘 이제 지금 그럼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있습니까? 네. 좀 꽤 오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시 20분에 이 손준성 검사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법원 앞에.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 이런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 이상이다. 이렇게 말을 끊고 법원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부당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게 손준성 검사가 사실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디지털 자료를 통해서도 손준성 보냄 그렇죠. 이게 좀 그게 드러나 있기 핵심이죠. 때문에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 판단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수처와 또 이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아니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냐. 소환 조사가 없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공수처 쪽 말을 들어보면 뭐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었지만 결국 손 검사가 나올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로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기각이 됐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재청구하지 않고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왜냐하면 법원 이 법정 앞에서 양측이 다퉈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뭐 변호인 쪽에서는 방어권 보장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지만 이 공수처 쪽에서는 뭔가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제 구속이 되는 사유 크게 세 가지. 좀 지엽적으로는 이게 도주 우려가 있느냐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제일 핵심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느냐잖아요. 혹시 이 공수처가 지금 구속영장 처음 친 건데 여기서 만약에 기각이 나면 또 오점을 남길 것 같은데 우평론가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구속영장을 크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이 상황이 만약에 어쨌든 손준성 당시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담당자가 위에 검찰총장이 직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월 5일 이후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소환이 되면 대선 후보를 건드린다는 얘기를 공수처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오명을.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된다면 공수처가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이 계속하겠죠. 의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이야 경선 중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머지 3명의 후보가 왜 그렇게 하느냐. 당에서 왜 그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들어주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되겠다라는 3명의 후보가 또 있으니까. 지금이야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명이 되고 나서부터 만약 그것이 윤석열 후보라면은 이런 식으로 전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 차단하겠다라는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도만 가지고 또 나섰을 것인가 이 부분은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될 만한 내용이나 증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공수처에서 확보를 했었어야 된다. 또는 논리적으로라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을 확보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만약에 넘어가지 않는다. 넘어가진다는 말은 윤석열 후보가 뭐 묵인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완전히 시켰거나 이런 걸 아무리 안 했다 하더라도 손준성 검사는 이 사건에서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김웅 의원과 손준성 검사는 직권남용 최소한 여기는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일을 한 것이냐. 근데 지금 손준성 검사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고발장을 작성하지도 않았지만 보낸 바도 없다. 그러니까 디지털 증거에는 손준성 보냄이 바로 손 검사가 맞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확정적 취지가 이제 깔려 있는데 본인은 이제 끝까지 아니라고 하니까 오늘 이제 어느 정도 실제 심사 결과 여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결정이 나오겠네요. 자, 공수처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증거나 진술을 다 보여줄 테니까요. 그렇겠죠? 법원 앞에서 법정에서는 그래서 그게 판단을 받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후에 끝난다면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통상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아까 잠깐 오평론가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손준성은 보냄이잖아요. 대검 당시 내에서 뭐 본인이 했던 부하 검사를 시켰던 이 고발장을 작성케 하고
또 근거들을 쭉 붙여서 텔레그램으로 이제 보냈다면 이게 받은 게 이제 당시에 김웅입 후보자. 지금 김웅 의원도 소환 대상이고 또 있죠. 정점식 의원. 아,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4개월 후에 8월에 결국은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어디론가 받아서 내부에서 그것을 이제 마무리해서 고발했고 지금 이건 실행이 된 기소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박 기자님, 네. 이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에 네. 대해서도 뭐 일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은 정확히 나온 건 없지만 곧 소환 조사가 있을 거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동안 공수처 얘기를 들어보면 10월 내에 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서 조율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했었고 네. 그런데 김웅 의원 쪽에서는 아니 국감 중이지 않냐. 국감이 마무리되면 뭐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국감이 끝나면 조사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웅 의원도 그동안 아니 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얘기는 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손준성 검사도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4일부터 소환 조사에 응해라라고 했지만 네네. 계속 미뤘어요.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 뭐 준비가 다 필요하다 해서 미루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웅 의원도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을 들면서 좀 계속해서 미룰 가능성이 있겠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공수처는 뭐 동력을 얻겠죠. 그럼 김웅 의원에 대해서 만약에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체포영장 또 그것도 안 된다면 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든 오창석 평론가도 얘기했듯이 11월 5일 전에는 마무리 져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 있어서 시간이 없는 상황이고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불러서 얘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나 정점식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곧 있을 걸로 보이고 응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죠. 공수처의 수사 어느 정도 이제 꼼꼼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다룬 내용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고, 네. 지금 이른바 황무성 녹취록 이건 이제 대장동의 연속 선상인데, 대장동이죠. 네. 지금 또 한 가지 대장동으로 또 돌아가요. 아, 네. 왜 그러냐면 지금 관련해서 이 핵심 인물들 외에 정황 있는 인물들이 곽상도 의원이 처음에 튀어나왔죠. 왜냐하면 아들의 퇴직금 50억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컸죠. 일이었는데 네. 이 여당 민주당에서는 왜 곽상도 의원이나 그 아들은 지금 소환 조사 안 하는 거냐. 50억이라는 가장 큰 돈이 이쪽으로 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걸 또 뇌물 혐의로 검찰이 적시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김만배 씨 구속영장도 그렇고 유동규 이 전 본부장 구속영장도 그렇고. 네. 그래서 결국 박영수 전 특검에 따른 소환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럼 이 아들 소환 문제라든가 퇴직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나온 뉴스가 있네요. 네, 서울중앙지법이 최근에 네. 곽상도 의원과 이 곽병채 씨, 아들 곽병채 씨의 재산 가운데 50억을 한도로 하는 네. 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 검찰이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고. 그렇습니다. 대상을 보면 이 병채 씨 명의의 은행 계좌 10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검찰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묶어 놓겠다 이런 얘기고, 추징 보전이라는 게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예요. 처분하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서 이 돈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재산이다라고 법원이 본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는 그런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전적인 조치지만 일단 취해놨고 법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한 것이고,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뭐 징역, 뭐 집행유예 이렇게 본인에 대한 이제 인신 구속에 대한 양형이 나오고 벌금 얼마, 추징금 얼마 해서 범죄 수익은 환수하는 게 일반적인 사례죠. 근데 이게 참 뇌물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이 길도 굉장히 멉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곽상도 의원이 아들을 취업시킬 때니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달라라는 어떤 문서나 흔히 말하는 또 녹취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또는 아버지에 대한 뇌물일 거라고 단정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두 가지 의심인데 이건 뇌물일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것과 어떻게 그냥 일반 사원이 50억이라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이 두 가지 의심인데 이것을 결과적으로는 범죄로서의 성립이 되려면 완벽한 증거가 나오지 않고서는 이상하다, 의심하다, 못 믿었다, 화난다는 것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 법률적인 판단까지 나오기는 참 쉽지 않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지난 21일에 곽병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네요.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아, 그래요? 예. 거기서 이 곽 씨는 뭐라고 했냐면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얘기하면서 네네네. 산재 의료 기록도 가능성. 이건 제출했고 김만배 씨도 얘기했던 같은 내용입니다.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일반인이 볼 때 많은 액수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산재도 입어서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저 얘기 때문에 다시 더 불이 지펴진 거예요, 사실은. 이 국민 공감대와 거리가 좀 있어요. 예,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고 좀 놀랐던 기사는 이제 퇴직 이후에 조기 축구의 활동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서 세상 참 무섭다는 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병치의 활약으로 우리가 3대1로 이겼다. 흔히 말하는 조기 축구에서 날아다녔던 이제 기록들이 심지어 다 남아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병이나 좀 아파서 회사까지 못 다닐 정도인데 이게 더 험한 스포츠를 즐겼다. 네. 거기서 엄청난 활약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못 믿어온 부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저도 좀 몸이 안 좋은데. 조기 축구에 다니시는 거 아닙니까? KBS에서 퇴직금을 그러면. 아니 그러기는 시사본부를 맡은 지가 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좀 제가 산재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경제 뉴스인데요. 요즘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기름값이 오른다. 네. 우리가 자동차를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얼마를 보는데 제가 꼭 주유소에 차를 세우면 그 가격표를 갈아 끼고 있더라고요. 직원분이. 지금 이 순간 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야? 기름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합니까? 이게 지금 최근 5주 연속으로 계속 이 기름값이 올랐어요. 5주 연속 올랐어요? 네, 올랐는데 그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자리였다가 두 자리 수까지 올라갔거든요. 거진 리터당 뭐 4, 50원 정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국민들 저희 청취자분들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좀 체감할 수 있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저도 이 기름 넣으러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정부가 이 유류세를 20% 정도 인하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유류세 20%?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했는데 다음 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20% 인하하기로 뜻을 모았어요. 이대로 뭐 실행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 바로 서울이거든요. 서울 판매 가격이 1,809원 정도라고 보면 1,645원으로 9.1% 낮아져서 다시 1,600원대로 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11월 12일부터 네. 두 주 동안 기름을 좀 안 넣고 기다려야 될까요? 대중교통으로 11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휘발유나 경유값 안에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행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중이 47.4%이기 때문에 유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유가 가격으로 저희가 강제로 내릴 수는 없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부 발표 보니까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km 운행할 경우에 월 한 2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자, 이게 생활에 또 도움이 되는 뉴스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디저트송 발표 드릴게요. 4290님,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 또 문 대통령을 만났고 야당 후보들은 현충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만났네요. 그래서 오늘 디저트송은 노사연의 만남 어떨까요? 채택되셨습니다. 4290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잠시 물러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있기에 너가 나의 운명이었기에. 안녕하세요. 환경부 장관 한정혜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먹방 크리에이터 혜인입니다. 요즘 배달 포장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회용 쓰레기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 집에 있는 그릇들을 챙겨가서
직접 음식을 담아오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용기에 담긴 음식을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기분이라 좋고 또 지구의 건강까지 지켰다는 생각에 뿌듯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사람마다 습관적으로 자주 하는 말이 있지요.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신이 어떤 말이나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듯 싶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익숙해서 버릇이 되는 것을 뜻하는 관용 표현으로 입에 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는 잔소리가 입에 붙었구나. 또 그는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입에 붙어서 자주 나오는 말을 뜻하는 우리 고유어 표현으로 단골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단골이란 말은 늘 정해놓고 거래를 하는 곳이나 손님을 뜻하니까 단골소리는 늘 정하여 놓고 하는 말이나 타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쁘다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쁘다가 너의 단골소리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소리란 말이 들어간 합성어에 우는 소리와 죽는 소리도 있습니다. 우는 소리는 엄살을 부리며 곤란한 사정을 늘어놓는 말로 어려운 사정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주절주절 늘어놓는 말이고요. 죽는 소리는 변변찮은 고통이나 곤란에 대해서 엄살을 부리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살짝 스쳤을 뿐인데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선은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잠깐만 이제 그만 문제라고. 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근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국이 맑다가 구름 양만 늘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 한때 수도권과 영서 충청도로 비가 조금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이고요. 오전부터 차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가 지금 화창하지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밤부터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내일은 잔류하게 될 미세먼지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남동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는 오전에, 남부는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19도로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고 있습니다. 강릉은 21도, 전주 대구 20도로 예상되고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10도 선, 전국적으로 7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 18도 등 17에서 22도 분포로 내일은 아침에 구름이 많기 때문에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되겠고요. 오늘 바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도, 습도는 4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정감사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검을 요구하는 문구가 인쇄된 마스크와 리본을 착용하고 참석했습니다.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묵던 호텔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하고 1,700여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손영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의료기관에 대한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은 병문안이나 간병을 하는 경우에 한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약 7만 5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 원의 개발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10분 동안 정말 자세한 내용을 10분 추려서 말씀드리는 10분 인터뷰입니다. 자, 여론조사 문항부터 토론회, 망언 막말 리스트, 국민의힘 본경선이 가까워지면서 이 후보들 간 공방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 투표일까지 6일 정도 남았습니다. 자, 필승 전략은 무엇일지 오늘은 홍준표 후보를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시사본부 시작하기 직전에 오늘 경선 룰 결정이 잘 되겠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속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보님 그 내용에 합의하신 건가요? 합의 여부가 아니고 그건 사지선다형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죠. 네네. 예. 사지선다형 주장하셨었고. 그게 맞죠. 네. 그게 맞죠. 기존에 했던 방식이고. 상식에 맞는 것이 당원 투표도 한 번 하는데 여론조사 투표를 4번 하게 해서는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한 번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기호대로 네 분의 후보가 쭉 있고 한 명을 찍는 거죠,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사지선다형을 주장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는 이제 1대1 가상 양자 대결로 하자. 이런 입장이어서. 그게 상식에 반하죠. 네, 상식에 반한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조금 전에 속보는 조금 이제 혼동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가상 대결을 4명 사지선다로 한 번에 물어본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운용된 건가 좀 궁금한데. 그게 한 번에 물어보는 거는 똑같죠. 네, 그게 결국은 이제 사지선다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 후보님은 이제 오늘 선관위 결정에 만족하시는 거고요? 불만족이 아니고 그게 상식에 맞는 거죠. 네, 상식에 맞는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어제 이제 충청권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제 한 90분 전체 다 보고 있었는데 약간 좀 기존의 토론보다는 맥이 빠졌다, 재미가 없었다 이런 평들이 많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단답형 답변을 많이 했고요. 또는 좀 심사숙고하는 표정, 머뭇거리는 태도, 조금 대답도 느렸고 좀 구설이 계속되다 보니까 전략을 바꾼 건가 하는 느낌도 들었는데 어제 상대하셨으니까 홍 후보님께서는 좀 윤 후보의 태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윤 후보는 지금 정치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죠. 국정 수행 능력이나 정책 담당 능력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여태 윤 후보를 상대로 정책 토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책 토론 그래서 어렵다. 그런 점 감안해서 어제 이제 토론을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 도덕성 검증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네네. 정책 토론회로 이제 한번 하니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기에는 싱겁죠. 자, 싱거웠을 것이다.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하는 게 맞습니다. 네, 개인 뭐 도덕성은 검증을 했고 어제는 정책 중심이었는데 윤 후보는 정책 토론은 어렵다. 그 어제 유승민 후보가요. 이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상당히 좀 이 생각을 깊이 하면서 앞으로 고용보험을 뭐 도입해야 되지 않겠나 싶지는 않지만 이런 답변을 하는데 이 홍 후보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좀 회심의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혹시 그때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그랬습니까? 네네. 그건 동문서답한 거죠. 아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부터 이미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이 시작됐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걸 도입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이제 동문서답한 거죠. 동문서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어제 깜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이 가상 양자 대결, 오차범위 밖에서 윤석열 후보보다 홍준표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결과였는데 많은 언론에서 깜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홍 후보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거는 흐름상 그렇죠. 지금 아마 아직도 그 경선을 앞두고 계속 여론조사가 나올 겁니다. 아, 네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되죠. 네네. 흐름이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깜짝 여론조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태 흐름이 이제 쭉 그렇게 이어져 왔으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차이가 벌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홍 후보님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위험이 한가득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단점이 드러나고 홍 후보님의 이제 강점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이 흐름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예. 추석 명절 전에 골든 크로스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양강 구도입니다. 그거는 추석 전에 2주 전에 그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지금 여론조사를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4.9%,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35.6%, 정의당 심상정 6.3, 국민의당 안철수 5.2 이렇게 나온 결과고요. 자, 윤석열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후보가 37.3, 윤석열 후보가 31.1. 그래서 이게 지금 홍 후보님의 경쟁력이 높게 나온 어제 여론조사인데 이게 이 MBC 의뢰로 지난 23일, 24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 대상으로 사자 대결을 조사한 겁니다. 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자, 홍 후보님 오늘 오전 11시에 지금 이 본선 주자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 오늘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보셨어요? 부적절합니다. 부적절하다. 그게 왜 부적절하나 하면 아마 회동 장소가 춘추관으로 돼 있을 겁니다. 상춘제 이렇게 나오고 본관이 있는데요. 아니고. 네네. 본관이 아니고. 네. 그런데 본관에서 하면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그 의무적으로 녹취를 해야 됩니다. 아, 네네. 근데 춘추관에서 하면 녹취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네. 그 밖에서 별관에 이쪽 나와서 하면. 네. 그러니까 기록을 안 남기겠다는 은밀한 해동이죠. 은밀한 해동이다. 그거는 맞지 않는 게 우선
회동 장소도 맞지 않고 기록을 안 남기겠다는 그 의도도 알 수가 없는 게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지금 만나가지고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네. 그거는 역사의 기록에도 안 남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네네. 그거는 본관에서 만나가지고 역사의 기록물로 남겨놔야죠. 그거는 나는 아마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네네. 그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둘이가 어떻게 짬짬이 하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요? 지금 그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몰려 있습니다. 네. 몰려 있는 사람하고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어떤 짬짬이를 하는지 국민들 모르게 자기들이 무슨 말 했는지 어떻게 또 밀약을 했는지 네. 국민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자, 지금 공개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행동이에요. 부적절하다 이렇게 언급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공개해서 만나서 50분 회동이 있었던 걸로 이제 보도는 나왔는데 이게 본관이면 녹취가 되지만 이 외부 별관이기 때문에 녹취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은밀한 짬짬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다. 자, 대장동 이제 수사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야당이 계속 지금 말씀하신 대목, 청와대가 대장동 수사에 가이드라인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특검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오늘 뉴스의 쟁점이 이런 겁니다. 이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전 사장이 녹음했다는 음성 파일이 나온 건데요. 지금 거기서는 이제 계속 압박을 받고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이제 입장이고 이재명 후보는 왜 그만두는지 의아했다. 그런 상황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는데 혹시 황무성 녹취록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대장동 비리의 주범은 대장동 그걸 설계한 사람입니다. 네네. 설계자다. 설계자가 주범이죠. 네. 그럼 설계자가 누굽니까? 그거는 강로이고 뭐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네. 비리 구조를 설계한 사람이 그게 주범이죠. 그것만 딱 보면 수사 방향이 바로 나오는데 어떻게 자기들끼리 그거 은폐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는 관련 대학뿐만 아니라 여야를 불문하고 그거는 감옥에 보냅니다. 네네. 그건 정치보복도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 비리예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요. 국토위 국감에서 이제 심상정 의원이 이게 뭐 돈 받은 자가 범인인데 이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죠. 어제부로 이제 그만뒀습니다만 그때 답변은 이게 이 도둑질을 설계했으면 도둑인데 자신은 이제 공익환원을 설계했으니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네. 말씀하세요. 어이가 없는 게 네. 어이가 없는 게 그 공익환수라는 것도 국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네네. 그게 어느 개발 단계에서도 공공용지를 기부 체납을 받습니다. 네. 학교 부지도 받고 도로 부지, 공원 부지 전부 터널, 기부 다리. 체납을 받습니다. 그건 공공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개발할 때는 당연히 그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경남지사를 내봤습니다. 네네. 그러셨죠. 자치단체장을 내봤습니다. 그거는 공공환수가 아니죠. 네. 국민에 의해서 기부 체납을 받는 겁니다. 기부 체납은 다 하는 그것은 것이다. 국민들이 모른다고 공공환수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 네. 그걸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자, 그것은 이제 그리고 지적이나 그걸 언론에서 성과입니다. 묻지도 않더라고. 네. 공공환수의 내용이 어떠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을 지금 아무도 언론에서 그걸 취재를 안 하더라고. 네. 하지만 뭐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하신 말씀은 또 국감장에서 많이 반론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일 큰 이슈가 대장동 의혹 대 고발 사주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홍 후보님 그렇죠.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발 사주 의혹에 지금 손준성 검사가 지금 이 시간도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아직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 공수처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손준성 검사에 관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걸 정치 뭐 탄압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네네. 직전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요. 네. 예, 예. 아니 자기 관련된 모든 사건, 부인 사건도 그러고 장모 사건도 그러고 본인 사건도 그러고 그것은 전부 정치 탄압으로 몰고 가버리면 네. 자기가 그 검찰에 있을 때 한 걸 전부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거 아니죠. 그거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죠. 네. 그게 이제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직접 네. 검찰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관련되는 거는 전부 정치 탄압으로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한다면 그런 직전 검찰총장을 하셨던 자기가 검찰총장 할 때 검찰 전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자, 윤석열 후보가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거는 일반 정치인이 한다면 내 이해가 가지만 직전 검찰총장이 자기가 속했던 검찰 조직을 향해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가 검찰에 있을 때 모든 수사를 전부 정치 수사로 똑같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건 옳지 못하죠. 네. 지금 홍 후보님은 뭐 대장동 의혹이나 고발사주 의혹이나 다 법대로 엄중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그거는 정치적인 이슈로 끌고 가니까 지금 네.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사법적인 팩트 문제입니다. 사법적 팩트. 팩트가 확인이 되면 대통령도 거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후보님. 이번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정치적인 이슈를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움직임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누가 후보가 되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선거 작전 지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도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거기에 일부 윤석열 후보 측에 이상한 사람이 나가서 내가 뭐 김종인하고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 그런 거짓말도 맞아요. 하는데. 그거는 사실관계는 어떻습니까? 거짓말입니까? 나는 김종인 위원장은 경선에는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네. 경선에 도움을 받으면 영남의 보수층들이 전부 싫어해요. 그래서 경선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만날 필요도 없고, 네네. 제가 만나자고 연락한 일도 없습니다. 네네. 연락한 일이 없다. 참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만나보라고 계속 종용을 해도 저는 경선에는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네네. 만날 생각 없고 연락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독대를 거절당했는데 이런 얘기는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어디 그 사람이 김경진인가 그 사람이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김경진 전 의원이요. 네, 국민의당 의원이었죠. 지난번에도 거짓말해서 당혹스럽게 하더만은 검사까지 한 사람이 그런 거짓말로 떠들고 다니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양식의 문제지. 예, 홍 후보님 이게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경선 전후 해서 연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에는요 여야 정당 출입 기자들과 정치권 취재의 표면과 이면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이죠. 최평과 불사조 기자단. 자, 야당 출입하는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여당 출입하는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 참 재밌는 시간인데 오늘 홍준표 후보 얘기를 듣느라고 홍준표 의원님 얘기가 더 재밌죠. 몇 번 까먹었어요.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선 후보, 민주당 후보 11시에 청와대에서 만났는데 지금 뭐 한 50분 얘기 나눴다고 하는데 아까 홍준표 후보는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거 녹취도 안 되는 곳에서 만났다. 막 맹비판을 했어요. 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꼭 이 여당 쪽, 최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제 백브리핑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요. 네. 이제 뭐 정치적 얘기는 없었다. 정치적 얘기는 원론적인 민감하죠. 민감한 얘기가 이게 될까봐 전혀 없었고 좀 이런 말을 했어요. 야당 후보도 만약에 선출이 된 다음에 요청이 오면 검토할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거를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좀 시그널인 것 같고요. 여야 대선 주자 다 대통령이 만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런 식이고 50분 진행이 됐는데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대장동 얘기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긴 시간인데. 예, 그런 얘기도 전혀 없었고 이제 서로 이제 뭐 특히 대통령의 그 워딩에서 굉장히 조금 눈길을 끌었던 게 이게 대통령이 여당 사람이고 이재명 후보도 여당 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야당 후보들과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중립적이구로 그렇게 나오길래 굉장히 중립적의 길을 노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 외에는 뭐 이재명 후보도 뭐 크게 뭐 다를 게 없었고 뭐 정책적으로 이게 문재인 정부 뭐 성공을 위해서 잘 열심히 뭐 하겠다 뭐 원론적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의미는 사실 뭐 사진용이 아니었을까. 홍보용 전시용.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어쨌든 문재인 그 친문 이런 그 지지층의 확보를 쫙 끌어들이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이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가 나다. 뭐 이런 뭔가 이 인증. 이게 조금 필요했는데 그런 사진, 그림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련의 흐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에 이낙연 전 후보 만나서 원팀 이제 구성하고 그리고 이제 사퇴하고 지사직 예비 후보 등록하고 대통령 만나고 오늘 저녁에 또 정세균 전 후보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오늘 만남? 아까 홍준표 후보는 굉장히 맹비판을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지도부에서도 총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뭐 후보들도 다 나서가지고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논리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대통령이 정식으로 후보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 수사 기관들이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첫 번째 야당의 논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게 됨으로써 사실상 지지 선언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의식을 해서 아까 이철희 정무수석이 백브리핑에서 야당 후보도 만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는 선거법상 위반이 아니다라는 거를 중앙선관위랑 논의도 했다. 이런 얘기들을 또 의도적으로 밝힌 것도 있는 거고요. 좀 후보들이 어떤 식으로 지적을 하고 있느냐 좀 표현만 전해드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 이름을 따가지고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이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부적절한 만남이라고 하면서 이것 때문에 특검 도입이 시급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즉 이 수사기관에 묵시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가 서로 만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은 대장동 게이트를 덮어주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신변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뒷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제 추정들이에요. 야당의 경우에는 50분간의 정확한 대화가 다 이제 들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야당에서는 이제 성토 일색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뭐 이걸 공식적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공식적인 이제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건 확실하고 맞습니다. 하지만 사실 좀 모두 발언을 보면은 그 이재명 후보의 의도가 좀 명확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두 발언에 보면 이 기념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합니다. 갑오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갑오로 간직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어제 했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그 시정연설을 들어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들어있어서 공감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도 또 이재명 후보가 하고 또 마지막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인 정부로 남을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제가 아까 이 최영찬 기자가 짚어주셨듯이 그 경선 과정에서 보자면 문재인 정부를 누가 계승하느냐 이걸 가지고 좀 이 경선 과정에 알력 다툼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던 건데 그거를 좀 불식시키겠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의 계승자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그 경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적통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누가 적자냐 후계자냐. 그 지금 오늘 좀 눈길이 가는 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도 청와대를 간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오늘 처음이시지요라고 이제 청와대 방문이 처음이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독대식으로 투샷 나오게 하는 게 처음인데 그거를 사실 경선 기간 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이재명 후보 측이 굉장히 바랬어요. 원했는데 사실 청와대도 응해주기 좀 부담스럽고 좀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뒤늦게 이제서야 이제 관계가 된 거죠. 어쨌든 뭐 늦었지만 그래도 후보가 된 다음이어도 지금 당내에서는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와 잘 만나고 화합을 하고 있지만은 지지층들의 반발은 아직도 좀 못 누그러뜨린 게 있거든요. 오늘 이걸로 인해서 조금은 더 풀어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못 미쳤는데 그렇겠네요. 그리고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원래 경기지사가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무회의에 올 수 있는 지자체장은 서울시장만 장관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는 기회가 없었고 또 따로 초청을 받지도 못한 거죠. 국무회의도 이제 들어가지 못했었고 청와대 방문이 처음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 친문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막 할 때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과 그 한샷의 사진이 또 절박했을까 하는 느낌이 이제 좀 되새겨지네요.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야 국무총리였으니까. 그것도 있고 이제 민주당 대표에서 대표 자격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 또 이제 사진의 품귀 현상이 있었어요. 가보로 간직하겠다. 어떤 이제 이 마음인지 그것도 조금은 헤아려집니다. 아까 잠깐 훅 지나가 버렸네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성대모사 하신 거죠, 최 기자님? 네. 훅 들어오셔서 반응이 좀 있나요? 지금 그건 이제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자, 이 차를 마셨어요. 왜 점심 안 먹은 거죠? 보통 오찬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두고 고민을 했더라고요. 이제 이철희 수석이 이제 오늘도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무겁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건의를 차담으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 차를 마시면서 한 50분 정도도 충분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그 차를 한잔 하면서 서로 덕담도 주고받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의 차담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후보의 이제 뭐 거침없는 행보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14일 만에 2주 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원팀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 두 사람의 만남 오디오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을 포함해서 경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모든 분들께 제 마음을 다해 위로를 드립니다. 경선에서 승리하신 이재명 후보께 축하를 드리고 또한 함께해 주신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일찍 이렇게 찾아뵀어야 되는데 국정감사 때문에 약간 늦어져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서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의 팀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 들으신 목소리 지난 일요일에 이재명, 이낙연 드디어 첫 회동 본선이 끝난 이후에 경선이 끝난 이후에 세 가지 시리즈 질문을 최 기자님한테 드려볼게요. 자, 1. 원팀 걱정은 이제 끝난 겁니까? 안 해도 됩니까?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원들 간에도 크게 이제 뭐 불협화음 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뭐 선대위는 키운 다음에 그 직함을 하나씩 달아주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로 뭐 싸우거나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후보 간의 갈등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 다만 아직도 그 지도부. 지도부. 송영길 지도부에 대한 조금 뭐랄까 원망과 섭섭함이 조금은 남아있다. 그건 이낙연 후보 측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네. 지금의 송영길 대표 말이에요. 네. 계속 이심 송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으면서 네네.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났는데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전 대표잖아요. 전임자. 이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크다라는 얘기가 전해져서 이거 해소됐나? 이게 두 번째인데 아직은 남아있다. 그러니까 일부 그래도 해소가 많이 된 편이긴 합니다. 해소가 되긴 했다. 그 두 분이 직접 통화도 하면서 네네. 좀 섭섭함도 많이 토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경선 과정에서의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경선 이후에 어쨌든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제 반발하고 뭐 지지층이 난리를 좀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니까. 송영길 대표가 뭐 일배라는 표현을 또 쓰기도 하고 그 사과하고 그랬죠. 예, 그런 다음에 또 뭐 서른 의원한테는 뭐 국민의힘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정치 선배한테 이렇게 했다는 게 굉장히 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좀 열이 받아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좀 대표가 너무 과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뭐 말리는 시누이가 더 얄밉다 이런 표현이 많이 좀 회자가 됐는데요.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이 조금 섭섭함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풀려나가는 과정이다.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직은 약간의 이제 안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다. 이걸 수도 있겠고. 자, 세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일부 언론에서 아니 왜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상임 고문 직책을 받았지? 아직 좀 이제 용광로 선대위를 뛰어들기에는 안 내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근데 이제 그 직함에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죠. 당대표가 송영길 대표인데 그럼 당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을 맡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후보가 일단 있고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이 있고 원래는 경쟁 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이낙연, 정세균 이런 분들이 좀 중량감이 있는 경륜도 풍부한 이런 후보들인데 직제상 상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이거를 주기에는 좀 뭔가 직제상. 부담스럽기도 하고 본인들도 약간 꺼려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중진 정치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그럼 상임 고문 정도로 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 뭐 이재명 후보나 당에서도 흔쾌히 오케이하고 지금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당의 상임 고문이기도 합니다. 상임 고문이죠. 그렇기 전 때문에 대표들이 다 모여 있죠. 뭐 선대위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원팀이 아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선대위에 이제 상임 고문 자격으로 다 참여를 해서 같이 이름을 올리고 상임 고문이지만은 뭐 원래 추진했던 신복지 뭐 제1위원회 뭐 이렇게 해서 신복지 국가 모델 그렇게 그걸 위원회로 이제 만들어줘서 그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민주당에서 정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원팀이냐 아니냐는 또 이제 본선 이제 선거운동 시작되면 유세에 이제 얼굴이 보이느냐 또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 같이 손 잡고 이제 현장을 뛰느냐 또 언행을 바라보게 됩니다. 최영찬 기자님 세계 답변 거의 지금 기자보다 선대위 대변인 같은 느낌이었는데 합리하는 거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계속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박 기자님, 야당에서는 이 원팀 논란 지금 이재명, 이낙연 회동 어떻게 보고 분석하고 있을까요? 일단 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쭉 만나봤을 때는 희망 섞인 기대는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희망 섞인 기대라고 하는 거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고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거나 혹은 아예 투표를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아예 물러나거나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희망 섞인 기대인데 이건 아주 소수고요. 대체적인 분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설령 경선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로까지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좀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고요. 이걸 반대로 보면은 국민의힘 내부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대선 갈등이 만만치 않잖아요. 경선 과정에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지층들이 민주당으로 넘어가겠느냐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또 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 원팀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개념으로 봐야 되는지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팀이라는 게 정당 내에서 하나의 의견만 나온다라는 게 이제 정당이 건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여러 지지자들이 나눠져 있는 건 어느 정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만 그래서 이제 원팀이라고 한다면은 최종적으로 선거에 돌입을 했을 때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면은 이건 원팀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따로 출마를 한다. 삼지대에서 나간다. 이런 것도 원팀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큰 그림에서는 다 원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불만을 보고 있습니다. 제기해도 우리 진영에 남아 있다면 우리 후보를 찍을 거라면 그 정도 선에서 원팀이다. 그렇죠. 이제 아주 좀 실리적인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이재명 후보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뭐 매일매일 진도를 나가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제일 이게 활용점정이 선대위 출범이잖아요. 출정식을 딱 하면서 10월 10일 본선 주자 확정 때 컨벤션 효과 못 누렸다. 이런 얘기 많은데 지금 그때 컨벤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선대위 명단이 이제 궁금해요. 외부 인사 영입이라든가 내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취재하고 계시죠? 지금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에 젊은 세대, 2030 세대를 좀 대표할 만한 인물을 찾고 있고 그리고 40대 여성, 뭐 그 주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취약한 층이 딱 그 정도라고 해요. 40대 여성과 뭐 20, 30대들. 이 때문에 이쪽 관련된 외부 인사를 찾는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 막 심지어 뭐 어떤 의원은 추천 좀 해달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그것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어쨌든 뭐 당장 출범식 때 짠 하고 이렇게 나올 사람은 없지만은 어차피 선대위는 그 발을 쪽을 하더라도 계속 규모를 키워간다고 하니까요. 좀 늦게라도 좀 합류를 시킬 것 같고 지금 뭐 상임선대위원장 일단 송영길 대표 가고 있고 뭐 공동선대위원장급으로 지금 또 다선 의원들부터 해서 지금 뭐 3선급 의원들이 이제 본부장 직제를 맡게 되고 그다음 재선급 의원 중에서 이제 부본부장 그리고 지금 초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뭐 각 실장 단장에서 뭐 각종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좋은 그런 단어들 있잖아요. 뭐 미래, 뭐 경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뭐 위원회 등 뭐 무슨 단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맡을 것 같고 일단 그래서 정책을 많이 좀 내세우려고 해요. 여당 후보이기도 하고 해서 정책은 이제 3톱 이라고 하는데 박완주 정책위 의장 그리고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그리고 이재명 캠프에서 그 정책본부장을 맡았던 윤우덕 의원 이렇게 지금 3톱 체제로 가서 그 세 분 측 인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그 공약을 발판으로 또 당의 공약들을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대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군요. 기본소득을 한 발 후퇴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들리긴 합니다. 그래요. 자, 뭐 오늘 또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니까 이 후보로 각축을 벌였던 정세균, 추미애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이 토론회. 어제는 내부 갈등이 거의 안 나와서 정치권 토론회 아까 홍준표 후보에게도 여쭤봤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재명 성토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이재명은 내가 이긴다 이런 후보 4명의 목소리를 듣고 와서 야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이 알다시피 저 품행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도덕성 문제를 거론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특수조로서의 정신이 끝까지 있다면 절대로 이런 대장동 같은 일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특권 측에 편입이 된 사람입니다. 불법과 비리로 뒤덮인 저 이재명 후보로 끝까지 간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데 훨씬 더 가속 페달을 밟을 사람입니다. 기본소득은 돈을 뿌리는 것이고 미래 세대의 기회를 훔치고 파괴하는 것이다. 네, 자 지금 뭐 4명 후보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다 내가 이재명의 맞수다 이런 주장인데 홍준표 후보는 뭐 품행 제로다. 윤석열 후보는 흑수저 아니다. 변호사로 사실은 괜찮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승구 기자님에게 여쭤봐야 될 것이 아까 홍준표 후보는 경선 룰 말이에요. 그냥 사지선다로 결정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1대1 양자 가상 대결이라는 기상천외한 방식은 적용될 수 없는 거다. 근데 아까 속보는 2가지가 막 혼합된 걸로 얘기가 돼서 좀 복잡했는데 어떻게 결정됐는지 정리 한번 해주세요. 네, 일단 오전에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이제 그거를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과정에서는 좀 명확하진 않거든요. 어떻게 있었군요.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대1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해서 본선 경쟁력을 묻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여러 번 질문을 했는데 뚜렷하게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다만 질문은 하나이고 또 이재명 후보와의 가상 대결을 전제로는 한다. 이런 정도로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잘 내용이 이해가 안 가고 어찌 됐든 간에 캠프에서 의견서들을 다 냈거든요. 만장일치로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캠프 쪽에 좀 추가적으로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 거냐 물어봤더니 결론적으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이재명, 유승민, 이재명, 원희룡 이렇게 4개 중에 누가 제일 낫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이름도 들어가고 그리고 4명 중에 누가 제일 낫느냐 이렇게 하니까 이건 사지선다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가상 대결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자면 홍준표 의원 캠프나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즉 그러니까 이 두 캠프에서 원래 사지선다형을 더 선호를 했었어요. 그렇죠. 사지선다형에 다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상 대결이란 표현은 이건 왜 들어간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가 확실하다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좀 오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의혹 때문에 대장동 의혹 때문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먼저 나서서 후보로 확정해 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상 대결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대결이다. 어쨌든 이제 민주당의 후보로 이재명이 나온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근데 결국은 이 4명 이재명 대 뭐 홍준표, 이재명 대 윤석열, 이재명 대 유승민, 이재명 대 원희룡 하고 여론조사 한 번 찍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 이제 그냥 한 명을 선택을 하는 거죠. 어떤 경우를 고르면 되겠느냐 이런 식의 선택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됐었던 게 이준석 대표도 어제 이 기존의 방식이 낫다라는 입장을 냈고 오늘 또 김기현 원내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사실은 오늘 상당히 합의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갈등의 골이 길어질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이건 결정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캠프 조직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년 6월 지방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전현직 중진 의원들을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막 영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공천을 미끼로 이 사람들을 영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판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까? 사실 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당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선출이 되면 당권을 다 갖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 당 대표 역할과 대선 후보 역할을 동시에 하도록 돼 있고 국민의힘에는 당원에 아예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모든 당무를 우선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자면은 사실 어떤 선거가 있을 때 공천을 하는 주체는 당대표는 엄밀하게는 아니에요. 공천관리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그 관리위원회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당 지도부가 거기서 영향을 입김을 주면서 이제 자기 사람을 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 싸움은 사실은 세대결 싸움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세대결 싸움.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된다면 실제 그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가능하기는 한 건데 그보다는 지금 현역 의원들의 숫자를 보면 오늘도 8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을 했고 캠프에 합류를 했거든요. 보도자료를 보니까 좀 인상적이었던 게 3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라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역 의원이 몇 명인지 이제 더 이상은 세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안 센다라는 건데 반면에 홍준표 의원 캠프는 지금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의원들의 이 수싸움 가지고 좀 경쟁이 붙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 쪽에서는 이거는 공천 빌미로 해가지고 데려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야, 그런데 지금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 마지막 그 본선 주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당심 50%, 민심 50%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당내 분위기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그 이해관계에 민감하겠어요. 근데 이제 너무나 압도적으로 윤 캠프로 쏠려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또 엎치락뒤치락이에요. 홍준표 후보도 양강으로 오히려 내가 우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세다 이렇게 내부에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좀 유효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취재를 하면서 세 가지 척도를 좀 세웠거든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이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줄서기를 어떻게 하느냐를 관건으로 봤었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죠. 일반 국민들이 어떤 심리를 갖고 있느냐 이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준표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으로 좀 상승세인 것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척도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어디로 가느냐. 요 지금 세 가지 기준을 보고 이 광고 좀 살펴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논란이 나오면서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치 그걸 좀 불식시키듯이 8명의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당내에서는 의원들 사이에는 본선에서 홍준표 의원으로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의식이 아직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이 여론조사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여론조사가 또 의원들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선 중이니까 뭐 유승민 후보나 원희룡 후보는 나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그렇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누구를 본선에서 유력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인 것 같아요.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당 차원에서 TF로 만든 게 화천대유 토건 비리 TF라 그리고 고발사주 TF인데 이게 다 타겟은 결국 윤석열 후보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좀가 올라올 걸 가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꼭 그래서라기보다는 일단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웬만해서 안 떨어지고 강력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아니어도 윤석열 후보가 자꾸 이 비판할 거리를 자꾸 제공을 하는 것 같다. 빌미를 제공하니까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래서 그래서 제가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했더니 그거에선 마땅히 대답을 못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홍준표 후보는 한번 우리가 상대해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또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2월 상품 얘기가 나와서 우리 다 2월 상품 아니냐. 윤석열 후보만 이제 2월 상품이 아니다. 신상이다. 이런 얘기를 홍 후보가 하더군요. 자,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와 불사조 기자단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And then a splish splash.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특식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이거 준다 그러면 와 특식이다 신난다 그랬는데 햄버거 세트. 단품이 아니고 세트입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께 햄버거 세트를 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IT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시사본부의 꿀보이스.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꿀보이스, 허니보이스. 오늘은 좀 분노의 목소리로 좀 오늘 해야 될 것 기다리고 같습니다. 있었어요. 네. 어제 이 시간에. 그러니까요. 제가 시사본부로 막 오는데 이거 스마트폰이 먹통이 돼가지고 제가 어제 여기서 생방으로 얘기했다니까요. 요금 미납인 줄 알았다. 난 나만 끊긴 줄 알았으니까. 저는 저희 와이프 때문에 제가 어젯밤에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왜요? 저희 와이프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다가 인터넷이 안 되는데 제가 또 어제 무슨 일이 있어서 계속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다가 안 되니까 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갔더라고요. 근데 사무실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사무실도 KT여가지고 다 KT야. 거기서도 다 안 되니까 이제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SKT를 쓰고 계셨는데 그분이 오히려 검색해 주셔서 선생님 이거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택시비를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참 이제 화가 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택시 앱도 작동이 안 되고. 그러니까요. KT만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KT의 문제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KT의
연결되는데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발송은 SKT에서 던져도 받는 통신사가 KT면 또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SKT나 LG를 쓰시는 분들도 몇몇 사이트엔 접속이 안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가볍게는 QR 코드부터 안 됐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또 하필 시간이 점심 시간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바람에 최근에 또 배달 앱으로 거의 다 이제 우리가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 앱이 모두 다 먹통이 됐고요. 그리고 식사 못한 분들도 꽤 계시겠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 점심시간이 되게 중요한데. 아니 카드 결제가 승인이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달 앱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한마디로 점심 장사 다 망치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운전하다 내비 꺼지고 또 뭐 교육을 듣다가 교육이 멈추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험 보다가 재시험 봐야 된다. 뭐 이런 이게 참 비대면 시대에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보통 문제가 아니군요. 네, 심지어 뭐 보안 시스템도 꺼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고 수리하시는 분들도 수리를 갔는데 이 KT 망이 문제가 되니까 어떤 수리인지를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리 내역이 그러니까 고장 내역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리 기사분들도 가셨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정말로 먹통으로 우리가 모두가 한 뭐 45분 길게는 1시간 반 정도 어떻게 보면 패닉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제 그리고 나서 뭐 약 40분 동안 먹통이 됐다. 복구는 됐습니다. 유사가 복구가 됐네 이제 그랬는데.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마음고생도 하고 실질적 손실을 본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속보가 나왔는데 대규모의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도 많은 이 평론가들이 앉아서 그럼 또 과거처럼 이 북한 소행인가 그렇죠.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엔 또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아니라고 그랬죠. 디도스 공격 아니다. 근데 결국은 내부 오류로 밝혀진 거죠. 이유가 뭐였던 겁니까? 일단은 내부 오류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게요. 이게 라우팅 오류라고 하는 건데 우리말로 좀 풀면 경로 설정의 오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로 비유하면 아주 쉬울 것 같은데 고속도로에 도로가 고장난 게 아니라 일부 구간에 사고가 난 게 아니라 도로를 안내하는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났다. 그래서 이제 차들이 엉뚱한 길로 갔다라고 설명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갈 수 있는 도로인데.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면 통신이라는 게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내가 데이터를 보내면 그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에는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A라는 것이 어디로 가면 가장 효율적일지를 이 라우터라고 하는 기계가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처럼 있어서 지금 왼쪽 길로 가면 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 길을 잘못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길로 갔다가 다시 데이터가 와야 되는데 가기만 하고 얘가 이상한 데 있으니까 계속 이렇게 몰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길을 못 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왜 디도스라는 얘기가 나왔느냐도 좀 여기서 기술적으로 같이 합쳐져요. 그러니까 디도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특정 라인, 특정 선에 엄청난 데이터가 몰려가지고 부하를 걸어서 이게 서버가 한마디로 터지게 되는 거잖아요. 다운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 안내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길에 자꾸 거기로 가면 안 되는 데이터가 계속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봤던 사람들은 이제 이게 디도스인가? 길이 이상하네. 그래서 이거 디도스인가? 이거 한쪽에만 길이 계속 터지고 있어서 이거는 서버의 문제인가? 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빠르게 디도스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워낙 이제 어떤 국방의 문제랑도 디도스라는 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이렇게 과기정통부에서 빠르게 이거 디도스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되게 의례적이거든요. 근데 그만큼이나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KT에서 계속적으로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디도스가 아니라 본인들의 경로 설정의 오류였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난 게 어제의 어떤 일들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막 걸린 건 사실인데 뭐 해커 집단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한 게 아니라 경로 설정 오류가 돼 있었던 거. 근데 이게 그럼 우리가 지금 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요. KT든 SKT든 LG든 다 이걸 이렇게 상시 모니터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 외부의 공격인지 침입인지 혹은 내부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 건지를 좀 빠르게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40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왜 이유를 못 찾고 계속 방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게 만약에 디도스라고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 상당히 이른바 면피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오류가 사람이 뭔가 오류를 저지를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기계가 예를 들면 보통은 이 평일 낮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우터가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 기계가 오류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뭐 기사분이 실수를 했던 라우터가 오류가 났든 철저히 이건 내부적인 실수라는 거죠. 조직의 문제죠. 네, 그러니까는 어떤 뭐 이유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 예전에 뭐 화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야 뭐 화재가 났으니 어쩔 수 없다 뭐 이럴 수 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내부 시스템 자체가 그냥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KT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빠르게 좀 디도스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좀 빠르게 이제 다시 뭐 정정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과거에 이제 그 화재 사건 2018년에 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죠. 이 마포 일대였죠. 저 그때 3일 동안 인터넷 안 돼가지고 저희가 그쪽에 살아가지고 굉장히 오래 안 됐죠. 네,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엔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책을 내놨었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 그거는 한쪽의 도로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한쪽 도로가 만약에 수리 중이에요. 그럼 다른 도로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돌아가는 길이 없었던 곳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돌아가는 길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복수로.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길은 있는데 신호등이 고장 났으니까 이제 글로 못 가는 상황이니까 이제 오류가 컸었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이게 KT 아현지사 화재 수일간 인터넷이 안 됐고 이 자영업자분들 이때도 어떻게 보상할 거냐 여러 가지 얘기가 그냥 왔다 갔다 했었죠. 이때 통신구 화재 사건. 통신구라는 말도 처음 들었어요. 자, KT 대형 통신사죠. 과거에는 이제 한국통신이었으니까 국영 통신사였는데 지금 민영화됐습니다만 플랜 B를 만들지 못할 여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대기업은. 자, 왜 이랬던 것으로 진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전문가로. 기본적으로 지금 이 KT가 통신 회사지만 뭐 인공지능이나 이제 탈통신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기술들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몇 천억 이상 매해 이제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이날 KT 대표님이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발표를 하는 날이었거든요. 중요한 날인데. 네, 그래서 인공지능 발표하고 예를 들면 자영업자들에게 인공지능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발표가 끝나자마자 먹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 역시 기본적인 거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른바 하청을 줘서 그 안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본적인 이 기간 통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지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떤 대목들에 우리가 좀 안일주의라고 하는 병목들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인공지능, 메타버스 다 중요하지만 기본 통신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은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정리해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IT본부와 함께 했습니다. 자, 8764님, 우리 청취자 본부장님이신데요. 모든 것이